예, 안녕하세요. 이게 얼마 만에 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년을 카메라하고 이렇게 둘이서 계속 있다가 뵈니까 반갑고 좋네요. 이 코로나 시국에 시험 보는 방식도 바뀌고 하필이면 레벨 3를 남겨두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뭐 생소한 부분들 또 시험 보는 방식이나 뭐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뭐 자기 개발하고 그 역량 쌓아가는 과정들은 분명히 이제 보람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부터 저하고 레벨 3에 이제 에코티를 해야 됩니다. 이제 레벨 3까지 오셨죠? 힘들게 오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제가 레벨 1 처음 할 때 제 옆 교실이 레벨 3 교실이었어요.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거기 레벨 3 있는 그 분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걸 레벨 3까지 가서 저렇게 공부를 할까? 또 이제 레벨 3는 에세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레벨 2를 넘어오셨잖아요. 이제 뭔가 아카데미컬리 가장 높은, 턱이 높은 계단을 이제 넘어오신 거고요. 레벨 3는 사실 이제 환경과 조건,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게 능력이 없어서 떨어지시는 분들은 레벨 2 패스하신 분들 중엔 뭐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이걸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느냐, 내 의지가 좀 갖춰지느냐, 뭐 이런 것들의 문제인데, 의외로 레벨 2 되면 이제 좀 마음을 내려놓나 봐요. 레벨 3는 후딱 따야 됩니다. 이게 늘어지면 꽤 오래 늘어지는 것 같아요. 레벨 1은 레벨 2 뭐 한두 번 실패하면 그냥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레벨 3는 거의 다 돼서 언제든지 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손을 놓으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레벨 1부터 드렸던 말씀이지만 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빨 꽉 깨물고 마지막 요거 한 번 남은 거잖아요. 이제 빨리 이거 하고 명함 신청 새로 해야죠. 저는 그때가 제일 기분 좋더라고요. 명함 신청 새로 할 때 이름 뒤에 컴마를 붙이고 한 칸 띈 다음에 대문자로 CFA를 박아달라. 한참 설명했어요. 왜 그래야 되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유세지가 이런 게 있다. 한참 설명해서 그랬더니 명함이 나왔는데 소문자로 나왔어요. CFA가. 그냥 들고 다녔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이제 명함 박으시면 되죠. 뭐. 자, 에코티를 합니다. 이게 서머리부터 좀 보시겠어요? 책 이제 119페이지 펴시면 되죠. 에코티를 저랑 할 건데 이게 레벨 3 에코티가 제가 레벨 1, 2만 했었거든요. 레벨 3는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재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하기 바로 직전에 커리큘럼이 싹 바뀌었습니다. 일부 좀 많이 바뀌는 해는 안 바뀌는 해도 있고요. 커리큘럼이 레벨 1, 2, 3를 다 포함해서 과목별로 바뀌어도 뭐 일부만 바뀌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뭐 많아야 10에서 15% 뭐 많이 바뀌면 20%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레벨 3가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바뀌면서 비중도 늘었어요. 비중이 늘었는데 어디서 비중을 빼왔냐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하시죠. 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에 다 갖다 몰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 1에서 뭐 FRA, 뭐 퀀트, 이코노믹스 뭐 이런 것들,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같은 기본 과목들 배우고, 물론 이제 중간에 있는 에셋 클래스 프로덕트 단도 배우셨죠. 뭐 에쿼티, 픽스 인컴, 드리버티브, 얼터너티브 배우셨잖아요. 근데 레벨 1은 하단 과목 중심이면 레벨 2는 중간에 에셋 클래스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었죠. 드리버티브 밸류에이션 이런 거 되게 재밌게 하셨잖아요. 힘은 들었지만 그 단을 넘어오면 레벨 3는 이걸 다 모아서 때려넣고 고객의 IPS 받아다가 거기에서 디스크리톤 오브젝티브 가지고 에셋 알로케이션 하고 이밸류에이션,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하고 리밸런싱 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가 이제 레벨 1, 2에 배운 걸 다 이제 모아놓는 과정인데 예전에 그래서 이거 다 모아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레벨 3 에쿼티가 있었지만 비중도 작았고 내용도 그냥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떼가지고 상품단으로 다시 다 끌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쿼티 레벨 3를 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청이 와서 제가 못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이게 별로 이렇게 몸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보기 멀쩡해 보이죠. 근데 여러모로 힘들어서 강의를 더 못 늘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는데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했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뭐 이렇게 바뀌었어? 너무 힘들었어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넘어와서 좀 난이도가 깊어졌습니다. 반면에 에쿼티만 놓고 보면 실제로 이 안의 내용들이 되게 충실해졌어요. 그러니까 레벨 2에선 밸류에이션이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보면 애널리스트들 관점이었습니다. 주식의 가치평가. 레벨 3는 이건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 펀드 매니저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고 운용하는 방식은 무엇이고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어떤 방식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으며 포트폴리오 마지막에 컨스트럭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까지를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좀 깊이도 깊어졌고 난이도도 올라갔습니다. 그 대신 이제 비중도 올라갔죠. 10에서 15% 비중이니까 비중이 이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단으로 이게 프로덕트, 이 에쿼티라고 하는 에셋 클래스 단에 충실하게 과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리 2페이지를 보시면 컨텐츠가 있는데요. 스터디 세션을 2개 배정을 했고요. 이게 9, 10 이렇게 배정을 했고 뭐 이런 거 아실 필요 없죠. 여기에 LOS 2개, 여기에 LOS 2개 이렇게 갖다 놨어요. LOS 22에서는 뭐냐면 에쿼티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입니다. 이름도.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에서 가져왔다. 뭐 티를 내는 거죠. 에쿼티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오버뷰 뭐 이거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할 거고요. 오늘 할 내용입니다. LOS 23에 가면 이제 실제로 운용하는 방식이 크게 나누면 패시브, 인덱스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이 있고요. 액티브, 무언가 인덱스보다 아웃퍼폼하는 알파라는 걸 만들어내는 전략이 있잖아요. 그래서 패시브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 배우고요. 23에서. 24와 25는 둘 다 액티브거든요. 근데 초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24의 액티브는 실제로 액티브하게 운용하는데 어떤 전략이 있냐라는 스트레러지 그렇게 적혀 있죠. 전략에 대한 거고요. 25는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 난이도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렵고요. 시험도 2번밖에 이제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학원 측에서도 경향 파악이나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CFA는 우리가 알죠. 어디서든 나온다.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이게 에세이에서도 나올 수 있고 부분으로 아이템셋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 좀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하는데 고생했으면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이제 고생을 하시겠죠. 근데 어차피 고생의 총량은 그 전과 다르지 않다. 정해져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레벨 1, 2를 넘어오신 걸 생각하면 뭐 그보다 더 힘들 것도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부하고 계시겠지만 좀 자신감 있게 그냥 배우고 가시면 또 뭐 못할 건 아니에요. 할만해요. 같이 하나씩 보시죠. 강의하는 건 저와 원투를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서머리를 드리고요. 서머리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통상 설명을 하고 뭐 아니면 책부터 설명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책으로 와서 연결시켜서 공부할 수 있게 밑줄 그으면서 가는 방식 그대로 채용을 할 겁니다. 자, 서머리 4페이지 가서 보시죠. 책은 119페이지 펴십니다. 자, LOS 22고요. LOS 22는 에쿼티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에쿼티 매니지먼트 하는 데 대한 뭐 이런저런 개괄이다, 오버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LOS 22의 A번 타이틀을 보면 Roles of Equity in Portfoli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에쿼티 역할은 뭐예요? 라고 하면 그냥 에셋 클래스 중에 하나죠. 투자 대상물인 거죠.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포트폴리오 안에서 에쿼티는 크게 네 가지 큰 땡을 적어놨죠. 첫 번째 땡 보시면 캐피탈 어프리시에이션, 말은 어렵겠지만 뭐예요? 주가 올라가면 이익 나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자본이득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역할은요, 가지고 있으면 배당도 줘요. 디비던드 인컴이 있을 수 있죠. 뭐 그냥 직관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디버시피케이션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에셋 클래스가 다 있는 거죠. 다른 에셋과 상관관계가 코릴레이션이 플러스 1.0만 아니면, 그 이하면 무조건 포트폴리오 이펙트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따가 책으로 읽으면서 조금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런 분산 투자 효과가 좀 제약되나, 이런 얘기를 좀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해치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무언가 물가가 오르면 물가 오른 것들을, 그러니까 PPI 물가가 오른 것들을 CPI로 전이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기업들은 통상 전이를 시키죠. 물론 못 시키는 슬픈 기업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이건 내가 만드는 제품의 판매 가격 인상을 통해서 해치할 수 있죠. 그럼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을 전가시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익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캐시플로가 증가하고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순환으로 주식이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따 책에서 할 거예요. 이제 요 네 가지는 당연한 거니까 그냥 아실 수 있는 거고, 한계점 중심으로 이따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 아래 있는 IPS 관련된 얘기는 또 역시 책으로 가서 할게요. 자, 119페이지 봅니다. LOS 22의 A번이고요. 그 패러그래프 하나 밑으로 제목 있죠. 캐피탈 어프리시에이션, 주가가 올라가는 게 에쿼티의 역할이죠. 그 밑에 읽어보면 The main driver of long-term equity return is capital 괄호 안에 price appreciation. 가격 상승되면 이득. 120페이지 가셔서요. 첫 번째 줄에 디비던드 인컴 이렇게 있죠. 두 번째 에쿼티의 역할, 배당 수입을 가져온다. 그 밑에 패러그래프 디버시피케이션, 분산 투자 효과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Equity securities offer diversification benefit due to less than perfect correlation with other asset classes. 다른 에셋 클래스하고 상관관계가 퍼펙트하게, 정확하게 플러스 1.0만 아니면 분산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과 있는데, 국채 같은 것들이라든지, 실물 자산, 골드 이런 것들이랑 상관관계가 낮죠. 근데 한계가 있는데, 그 밑에 패러그래프 볼게요. However, the risk reduction is not constant. 근데 디버시피케이션에 관련된 이런 베네핏이 항상 일정하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읽어보면, during a financial crisis, 금융위기 같은 것들이 오면, correlation tend to increase. correlation이 다 올라가요. 그전에는 평상시에는 상관관계가 이제 좀 네거티브하게 아니면 일보다 훨씬 낮게 돼 있어서 분산 투자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분산 투자 효과를 발휘해야 될 때는 모두가 코릴레이션이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분산 투자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limiting the diversification benefit. 그래서 분산 투자 효과가 좀 낮아지고요. 계속 읽으면 in addition, asset class standard deviation. asset class의 표준 편차, 그 변동성이죠. 이 변동성이 could increase,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further reducing the expected reduction in portfolio risk.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산 투자 효과가 있는데 언제? 금융위기 시에는 잘 없어요. 왜? 첫 번째로 코릴레이션이 올라가고요. 두 번째, 그 자체의 볼러틸리티가 올라가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유 두 가지 체크하시고요. 자, 그 밑에 패러그래프 보시면 인플레이션 해지 이렇게 돼 있죠. 읽어보면 In some cases, individual equities or equity sectors may provide a hedge against inflation. 인플레이션에 대한 hedge 이펙트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 밑에 패러그래프, 두 줄짜리 아니죠. 그 밑에 패러그래프 보시면 첫 번째로 끝부분에 studies, 연구를 해보면 generally show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quity real returns and inflation. 인플레이션하고 에쿼티 리턴이 포지티브한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에쿼티 리턴도 올라가더라는 거죠. 왜?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건 완만한 인플레이션이라면 경기가 좋다는 얘기죠. 소비가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에쿼티 리턴은 잘 나오더라는 거고요. 그 밑에 줄, 그러니까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Equities and inflation become negatively correlated during period of hyperinflation.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극단치로 가면 하이퍼인플레이션에서는 이런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제약되더라는 거고요. 계속 읽으면 In addition, equity prices are typically a leading economic indicator.
에쿼티, 주가는 뭐냐면 경기의 선행지표라는 거죠. 리딩 인디케이터예요. 그러니까 좋아질 것 같으면 미리 반영을 해버리죠. 주가 수익률은. 그런데 while inflation is a lagging economic indicator. 경기가 충분히 좋아져야 인플레이션은 나중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also suggesting a less than perfect correlation between equity return and inflation.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 해치 효과가 있긴 있는데 하나는 선행, 하나는 후행이니까 시점이 다르죠. 그러면 이런 해치 효과가 제약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나 인플레이션에도 두 가지 상황에서 제약이 되는 거죠. 첫 번째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두 번째가 하나는 리딩, 하나는 레깅 인디케이터이기 때문에 그 시점 차이. 이렇게 두 가지도 체크하세요. 자, 방금 읽은 그 밑에 보시면 Client Investment Considerations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이제 짜려고 하면 처음에 쓰는 게 이제 IPS잖아요. IPS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밑에 패러그랩의 두 번째 조 끝에 보시면 Investment Policy Statement, IPS라는 걸 고객 상담 끝에 적죠. 그럼 여기서 IPS에서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투자의 오브젝티브. 그죠? 리턴을 먼저 정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크의 오브젝티브. 다른 말로 리스크 톨러런스를 정하죠. 그렇죠?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에셋 알로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 앞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감안해서. 그래서 계속 읽으면 Clients with high risk tolerance, 리스크 톨러런스가 좀 높은, 많이 감내할 수 있는 고객들은 may prefer growth-oriented companies. 그 성장에 치중된 회사들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성장 주식에 투자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주는 비교적 위험하다.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고요. While clients with low risk tolerance, 리스크 톨러런스가 낮은 고객들은 may prefer stable, well-established companies that pay dividend. 배당을 주는 안정적인 뭐 이런 회사들을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서머리 잠깐 보시면 서머리에 아까 봤던 큰 땡 4개 아래쪽에 당구장 표시처럼 해놓고 IPS 밑에 첫 번째 작은 땡 오브젝티브 이렇게 써놨죠. 오브젝티브는 그 목적은 리스크와 리턴 오브젝티브가 다 있어야 되는데 특히 리스크 톨러런스 관점에서 보면 리스크 톨러런스가 낮으면 패시브, 높으면 액티브 이렇게 그냥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원칙이고요. 이 책에 적힌 대로 낮으면 스테이블하고 웰 에스태블리시 되어 있어야 하고 배당을 주는 그런 회사에 투자하고 높으면 그로스 오리엔티드 있는 회사에 투자하고 그렇게까지 연결시켜서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서머리에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제약 조건이 특별히 많이 존재하면 이건 패시브하게는 못 가고 액티브하게 가야 된다.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ESG 이렇게 예를 적어놨는데 책으로 마저 설명할게요. 넘어와서 120페이지. 방금 읽었던 그 바로 밑에 패러그래프 보시면요. 읽어볼게요. Client's Constraint.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설정해요. 뭐 타임 호라이즌 같은 것들도 있고요. 뭐 텍스 컨성 관련된 뭐 부분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유니크한 뭐 니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이 있는데 이게 may include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요새 이제 핫하죠.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라고 그래서 ESG 투자 들어보셨죠? 뭐 사회적 책임 투자, 공헌 투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ESG가 또 considerations and religious belief, 뭐 종교적인 뭐 믿음 때문에 뭐 특정한 회사에는 뭐 예를 들어 무기를 만드는 회사는 뭐 투자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ESG 투자 같은 걸 한다면 결국 그런 거잖아요. 인바이러먼트는 이제 환경 관련돼서 친환경 사업 관련된 쪽에 투자를 하세요. 탄소를 저감시키는 쪽에 투자를 하세요.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를 하세요. 이런 거고요. 소셜은 무슨 뭐 고용의 뭐 남녀 평등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뭐 노예들이 일을 하는 뭐 그런 비즈니스에는 투자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라든지요. 또 아니면 거버넌스는 뭐 지배구조 관련된 거, 뭐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좀 대변할 수 있는 뭐 이런 쪽에 투자하자는 거죠. 선한 투자. 그런데 이런 투자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액티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패시브라는 건 뭐냐면 주식시장에 있는 그 지수 전체 또는 그 안에 뭐 섹터 일부 하여튼 뭐가 됐든 벤치마크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게 패시브죠. 근데 ESG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산업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잖아요. 걔들한테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 인덱스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얘는 기본적으로 이런 특정한 유니크한 니즈가 제약 조건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건 그냥 액티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액티브한 투자를 하는 방식이 그 밑에 이제 박스 3개가 있죠. 첫 번째 박스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포지티브 스크리닝 방식이 있어요.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은 읽어볼게요. which exclude 뭘 배제하는 거예요. companies or sectors.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투자하지 마라고 하고 회사든 섹터든 그거를 제껴버리는 게 네거티브예요. 그러면 명시적으로 제껴지지 않은 나머지들은 투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넓게 투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박스에 positive 스크리닝은 읽어보면 which seek to uncover companies. 이런 회사에만 투자해라고 하면 그 회사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좁아요. 그 밑에 세 번째 마지막 박스, 이게 thematic investing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요새 또 이제 많이 부각되는 개념이죠. 읽어보면, which screens equities based on specific theme, such as climate change. 기후변화, 환경이죠. 이런 거 관련된 쪽에만 투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산업의 분류, 섹터의 분류, 이런 것들보다도 요새는 이런 테마의 분류들이 오히려 더 직관적이고 또 투자하기도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계속 읽으면 related approach. 이 thematic investing과 관련된 개념이 뭐냐면 impact investing이 있어요. 그러니까 thematic investing은 뭐냐면 예를 들어 친환경이라고 하면 얘는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거라든지 친환경 차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이 임팩트 인베스팅은 실제로 인게이지먼트, 관여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 내가 투자하는데 이런 투자들은 너희들이 친환경 관련된, 기후변화와 관련된 쪽에 뭔가 탄소 배출을 저감시키는 쪽에 투자해. 이렇게 관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너네들이 저기 대만 어디에 해상풍력단지를 크게 만들잖아. 그 프로젝트에 아예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의 에쿼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메틱 인베스팅은 네거티브 파지티브랑 좀 다르게 그래서 이제 별도로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ESG 투자는 여기서도 나오지만 뒤에서는 이제 한두 번 더 반복되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리 핫하죠. 그래서 따로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임팩트 인베스팅이다. 얘는 직접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걸 의미한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요. 이제 책 121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서머리부터 보고 갈게요. 비번은 뭐냐면 인베스트먼트 유니버스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되놨죠.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그멘테이션 좀 분리를 해서 볼 거냐 보면 투자하는 유니버스를 어떻게 나눠볼 거냐는 건데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땡에 사이즈 앤 스타일이 있어요. 사이즈와 스타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책에도 비슷하게 있으니까 표. 사이즈 크기니까 회사가 크냐 작냐는 거죠. 라지캡, 미드캡, 스몰캡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스타일은 여러 가지 정하기 나름인데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스타일이 밸류 그로스 이렇게 나누는 스타일이 있어요. 가치주, 성장주. 그러면 가치주의 특징과 성장주의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애들을 블렌드 또는 코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하면 크게 9개의 세그멘트로 나눌 수 있죠. 이 주식들을. 그죠? 물론 이걸 더 많이 또 분할할 수도 있고요. 더 적게 분할할 수도 있겠죠. 꼭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이즈하고 이 스타일 중에서 밸류 그로스. 이걸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래서 투자하는 유니버스를 나는 라지캡 밸류만 투자하겠어.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기업들에만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 유니버스를 정할 때의 방식들이에요. 그 밑에 두 번째 등이 지오그래피. 지역적으로 나눌 수 있죠. 근데 이 지역으로 나눌 때 이게 남미만, 아시아만, 일본을 뺀 아시아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죠. 저희 보면 디벨롭드 마켓, 이머징 마켓, 프론티어 마켓. 이게 더 일반적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 많이 쓰는 건 이 방식이에요. 디벨롭드 마켓은 선진국, 미국, 유럽 나라들, 일본 이런 것들이고요. 이머징은 브라질이니 중국이니 인도네시아니 이런 것들이고요. 프론티어는 이제 저 아프리카의 나라들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분류도 가능하고요. 투자 유니버스를 만들 때. 세 번째가 제일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이코노믹 액티비티.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느냐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레벨 1 때도 했었던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 분류 체계인 거죠. 섹터. 어떤 섹터. 그 밑에 어떤 산업. 그 밑에 어떤 하위 산업. 이렇게 나뉘는 섹터나 그 산업별로 분류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방식이 있다라고만 서머리는 적어 놓고요. 책을 이제 읽을 건데 책에 보면 각각의 방식의 장점, 단점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같이 체크하셔야 돼요. 서머리에 적으려니까 너무 그냥 좀 지저분하게 많아서 여기 서머리는 제목만 적었어요. 자, 121페이지 가봐요.
LS22의 B번 밑에 보면 The three main segmentation approach include size and style, geography, and economic activity. 세 가지 방식이 있음. 자, 그 밑에 제목 있죠? Size and style. 자, 그 밑에 첫 번째 박스요. Size, typically measured by market capitalization. 사이즈라고 하는 건 통상 뭘 기준으로 하냐면 market cap,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는데요. Can be categorized by large cap, mid cap, small cap. 이렇게 통상 나누고요. 그 밑에 박스, style can be categorized by gross or value components. gross, value 이렇게 나누는 게 일반적인데요. or a mix of these two styles. 이 두 개, gross value를 믹스한 것도 있어요. 괄호 안에 sometimes refers to as blend or core. core라고도 하고 blend라고도 해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겠다. 그래서 investment style can be determined by analyzing company metrics such as price to earning ratios, price to book ratio, dividend yield, and earnings or book value growth 이렇게 돼 있죠. 사실 레바논에서 한 거니까 밸류가 있고 그로스가 있으면 우리가 통상 레벨원부터 밸류 주식과 그로스 주식의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그 특징들을 예를 들어 P 레이쇼가 밸류는 낮고 그로스는 높고 프라이스 북 레이쇼가 밸류는 낮고 그로스는 높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디비던 힐드가 그로스는 높고 밸류는 낮고 그다음에 성장이 당연히 높고 뭐 밸류가 낮고 상대적으로 뭐 이렇다는 거죠. 사실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중요하지 실제로 지금 낮다고 해서 P가 낮다고 해서 꼭 밸류 주식이냐? 이건 아닐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특징들을 보편적으로 보이더라라는 거잖아요. 그건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니까 보고 가요. 그 밑에 이제 피겨 22에 1이 있는데 스타일 박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모닝스타인가? 그래서 뭐 요런 그 박스를 써서 자기들이 분류를 하는데 거기 보면 사이즈, 뭐 스타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뭐 라지캡 밸류냐, 뭐 스몰캡 그로스냐, 뭐 이런 식으로 9가지 정도로 나눌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1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 두 개 그 위에 보시면 advantages 장점이에요. to segmenting by size and style. 이 사이즈 스타일로 나눌 때 장점 뭐냐면 그 밑에 첫 번째 박스 portfolio managers can better address client investment consideration in terms of risk and return characteristics. 밸류가 이런 특징이 있고 그로스가 이런 특징이 있다면 이 고객들의 리스크 톨러런스나 성향을 가지고 봤을 때 그러면 얘는 라지캡의 밸류가 적당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셋 알로케이션 할 때 고객의 니즈를 잘 맞출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분류가 잘 돼 있으니까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그 밑에 박스 두 번째 박스는 the potential for greater diversification benefit by investing across different sectors, industries.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자잘하게 이제 9가지 분류 정도로 나누면 이 안에 여러 가지 산업과 섹터들이 속해서 들어가 있겠죠. 사실 라지캡 그로스 섹터 그러면 뭐 대충 성숙기에 큰 회사들 몇 개 있는데 뭐 PBR 낮은 뭐 그런 섹터들 몇 가지 기억나잖아요. 그렇게 나눌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 산업에 좀 걸쳐 투자할 수 있겠다. 저렇게 하면 122페이지 가면 첫 번째 박스요. The ability to construct relevant benchmark. 벤치마크를 만들기가 쉬워요. 이렇게 놓으면. 라지캡 밸류에 대한 인덱스 이런 거 만들기 쉽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있는지 뭐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 밑에 박스 The ability to analyze how a company characteristics change over time. 그리고 이걸 해놓으면 이 회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회사가 그전에는 회사가 작았다가 이제 점점 커져서 라지캡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변화를 알 수도 있죠. 근데 전통적으로 얘가 밸류 주식이었어요. 전통적인 뭐 예를 들어 화학 주식이에요. 그런데 이 주식이 갑자기 뭘 하겠다고 하냐면 뭐 2차 전지 이런 걸 하겠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성장성이 확 부각된 다른 주식으로 바뀌어요. 그럼 얘가 라지캡 밸류였다가 라지캡 그로스 또는 라지캡 블렌디드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여기 어디에다가 한쪽에다 갖다가 소속해 놓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내용들 히스토리를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투자 의사 결정할 때 좀 참고할 수 있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박스 그 밑에 줄 보시면 더 라스트 어드밴티지.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했는데 이 어드밴티지 마지막 거는 is also disadvantage. 단점인 거 아니야? 왜냐하면 in the categories are not stable over time. 아니 하나 들어있으면 계속 들어있어야지. 이거 계속 바뀌면 계속 우리가 이거 추정하기도 어렵고 왔다 갔다 바뀌는 건 좀 다른 얘기 아니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려니 하십시오. 자, 그 밑에 이제 지오그래피 지역별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그 밑에 이제 박스 3개 있죠? 패러그래프 하나 밑에. 읽어볼게요. 첫 번째 박스가 디벨롭드 마켓. 그때 뭐 있어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독일 뭐 이런 거 있죠? 그 밑에 이머징 마켓은요. 브라질, 러시아 뭐 이런 회사들. 그 세 번째 박스 프론티어 마켓은 아르헨티나, 뭐 에스토니아 뭐 이런 회사들. 자, 그 밑에 패러그래프 보시면요. The main advantage, 장점이 있는데요. To geographic segmentation is that investors with significant domestic market exposure can better understand how to diversify across international market. 국내 주식에만 투자했어요. 그러면 해외 쪽에 좀 투자해봐 라고 하면 해외 쪽에는 뭐가 있는데 그러면 디벨롭드 마켓은 이런 게 있고요. 뭐 이머징 마켓은 요러 하고요. 각각의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렇게 무언가 투자자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겠다는 거고요. 계속 읽으면 one disadvantage to this approach 단점이 있는데요. is that investing in international equity market may subject investor to currency risk. 지금 미국 주식을 사라고? 그러면 달러가 앞으로 좀 약세할 것 같은데 위험하지 않아? 이렇게 환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고요. Another disadvantage is an overestimation of the diversification benefit. 해외에 있는 국가에 투자하라고 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국가에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그 해외에 있는 국가가 이미 그 나라에 투자한다고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회사에 투자했어요. 근데 그 비즈니스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어디다 분산 투자한 거예요?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현대차에 투자했어요. 그러면 현대차가 국내인가요? 국외인가요? 매출이? 수출이 맞나요? 뭐 내수가 맞나요? 이렇게 나누면 이미 큰 회사들은 자기들이 글로벌리 디버시피케이션 돼 있는 거죠. 그럼 뭐 굳이 또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 지역별로 나눠서 투자하는 데 대한 효용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아래 이코노믹 액티비티라고 돼 있죠. 뭐 섹터나 산업에 대한 분류라고 했는데 읽어볼게요. 그 밑에 패러그래프의 두 번째 줄 뒷부분 보시면 이탈리아에 누워있는 거 있죠. 마켓 오리엔티드 어프로치라고 하는 게 있고 이런 그 경제 활동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는 마켓 오리엔티드 어프로치는 세그먼트 컴퍼니스 바이 마켓 서브드 어느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나누는 거고요. How products are used by customers. 그래서 고객들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냐 이 제품을 거기에 따라서 나누는 분류가 마켓 오리엔트고요. 계속 읽으면 and how cash flows generate.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버냐 이거고. 프로덕션 오리엔티드 어프로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segment companies by products manufactured. 그래서 만드는 제품이 뭔데, 즉 제품과 서비스에 의한 분류. 뭐 요게 프로덕션 오리엔티드 어프로치가 됩니다. 이게 별건 아닌데 혹시나 이제 저 문제들 연습 문제 이런 데 가끔 보여서 설명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그 패러그래프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 보시면 콜 컴퍼니, 그러니까 석탄 회사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이 회사가 in the 에너지 섹터로 분류되면 이건 마켓 오리엔티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용돼? 활동하는 시장이 어디야? 에너지란 섹터야 라고 하면 이건 마켓 오리엔트고요. 그러면 만들어진 제품이 뭐야? 라는 쪽으로 보면 그 마지막 줄에 베이직 머티리얼, 기초 소재다 이렇게도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섹터가 얘가 에너지 섹터야 라고 하면 이 부분은 마켓 오리엔티드 어프로치로 분류를 한 거고요. 베이직 머티리얼 섹터야 라고 하면 이거는 그 프로덕션 오리엔티드 어프로치로 분류를 한 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분류가 그 GICS 글로벌 표준 산업 분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게 있는데 뭐 요걸 요 내용을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23페이지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다 한번 보시죠. 중간에 프로페서스 노트 바로 위에 보시면 피겨 22에 2라고 해놓고 예를 들어놨죠. 예를 들어 섹터가 컨슈머 스테이플스 필수 소비재 섹터다라고 하면 인더스트리 그룹 산업군이 있어요. 산업군으로는 푸드, 비버리지, 타바코 이게 세 가지가 각각의 산업군이라는 거고요. 그 밑에 산업은 비버리지라고 하는 산업이 있는 거고요. 이 비버리지라는 산업 아래 서브 인더스트리는 소프트 드링크. 소프트 드링크 탄산음료 같은 거 만드는 회사는 서브 인더스트리로는 소프트 드링크고요. 산업 분류로는 음료 산업 비버리지고요. 산업군으로는 푸드, 비버리지, 타바코 쪽에 들어가고요. 섹터는 컨슈머 스테이플스다 하는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런 산업 분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해당 산업이 하나의 투자 유니버스가 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 프로페서스 노트가 아래 밑에 있는 패러그래프 볼게요.
An advantage to economic activity segmentation is that it allows portfolio managers to analyze, compare, and construct a performance benchmark based on specific sector industries. 우리나라도 있지만 특정 섹터를 추정하는 인덱스 이런 거 많이 만들죠. 추정하는 인덱스도 있고 추정하는 ETF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산업으로 분류해 놓으면 어느 산업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인덱스를 만들어서 복제하고 따라가기가 편해요. 그래서 BM 만들기 좋다는 거고요. 계속 읽으면 In addition, diversification benefits are enhanced when investments span different sector and industries. 당연한 얘기죠. 분산 투자 효과는 여러 섹터와 여러 산업에 이제 흩뿌려 놓으면 더 있겠죠. 왜냐하면 각 섹터마다 서로 간의 코릴레이션이 다르니까. 유틸리티, 그러니까 이 컨슈머 스테이플스나 이런 것들하고 컨슈머 디스크리셔너리 같은 거, 경기 소비자 같은 거하고는 또 이제 완전히 틀이 다르죠. 어느 특정 경제 상황에서 서로 간에 미치는 코릴레이션이 이제 낮으니까. 그 여러 가지 섹터에 좀 쭉 걸쳐 놓으면 투자를 그러면 디버시피케이션 하기 편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투자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계속 읽으면 the main disadvantage, 단점이 있는데요. To this approach is that some companies, especially larger firms, may have business operations that are not easily assigned to one specific sector or industry. 큰 회사들은 여러 개 사업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분류하지? 이런 거예요. 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건설업도 크게 하고요. 그 옆에 화학업종도 크게 하고 사업부가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넣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조금 정확한 분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equity indices and benchmark. 그래서 지금 우리가 3가지 분류 얘기했잖아요. size and style, geographic, and economic activity. 근데 이게 꼭 어느 한 분류를 따라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그 밑에 패러그래프의 3번째를 보시면 예를 들어, 유럽, 이건 geography죠. large cap, 이건 사이즈죠. value index. 이건 스타일 가지고도. 그러니까 결국 지오그래픽, 사이즈, 스타일이 다 있는 인덱스도 만들 수 있다.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밑에 3번째 줄 보시면 앞에 MSCI에서 월드 에너지 인덱스. 지역으로는 글로벌리 전체 다. 그리고 에너지라는 특정한 산업에 대해서, 그 섹터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거예요. 당연히 조합하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넘겨보세요. 124페이지 가면 이제 모듈 퀴즈가 있는데, 레벨 1, 2에서는 시간도 그렇고 이제 안 하는데, 레벨 3는 한번 보죠. 왜냐하면, 이게 파이널을 제가 이제 작년에 처음 해봤을 거잖아요. 근데 파이널을 해보니까 뭐가 제일 부족하냐면, 이게 주관식, 에세이 문제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오면 어떻게 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뭔가 개념을 다시 복습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이건 좀 레벨 3에서는 풀면서 갈게요. 자, 모듈 퀴즈 보면 거래 1번 볼게요. Equities typically offer diversification benefit. 에쿼티가 몇 개 그 베네핏을 준다고 했죠. 캐피탈 어프리시에이션, 디비던드 인컴, 인플레이션 엣지, 디버시피케이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when combined with other major asset classes in portfolio. 그래서 다른 에셋 클래스하고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제 섞이면서 당연히 이제 분산 투자 효과가 있는데, discuss two regions on economic crisis. 아까 금융위기 같은 게 오면 그 효과가 좀 반감된다 그랬죠? affect risk reduction achieved through diversification. 그래서 이런 그 경제 위기가 이런 분산 투자 효과를 제약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라는 거예요. 아까 2가지가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코릴레이션이 다 같이 높아지더라 하는 거죠. 금융위기가 와버리면 다른 에셋 클래스와의 상관계가 낮다고 생각했는데 코릴레이션이 확 높아지더라. 비슷하게 움직이더라는 거고, 2번째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즉 볼러틸리티가 높아지더라 하는 거죠. 그 2가지다라고 적으시면 돼요. 2번 보면 assume an investor is segmenting an equity investment universe by economic activity. 투자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코노믹 액티비티를 가지고 유니버스를 만들려고 한대요. 그럼 describe two advantages for applying this segmentation. 아까 각각의 유니버스를 만드는 이 세그멘테이션 하는 방법론에 대한 장단점 좀 보자고 했죠.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코노믹 액티비티를 가지고 만들면 장점이 뭐였어요? BM을 만들기 좋다 하는 게 있었죠. BM을 컨스트럭션하고 따라가기 좋다 하는 거였고, 2번째가요. 정확하게 그렇게 그 섹터별로 나눠놓으면 분산 투자하기 좋다. 그래서 디버시피케이션 베네핏이 더 높게 생길 수 있다. 이 2가지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LOC 20에 이제 10번 갈 건데, 요것도 서머리부터 먼저 가보죠. 서머리 5페이지. 자, 보면 타이틀 볼게요, 서머리에서. 에쿼티 포트폴리오인데, Types of Income and Cost예요. 자,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주식을 내 포트폴리오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주식으로부터 나오는 인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주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 투자되는 방식 중에 그 투자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코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컴과 어떤 코스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면 돼요. 서머리 보시면 인컴은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이제 캐피탈 게인 이런 건 이제 빠져 있는 거죠. 인컴, 주식을 들고 있어서 주식에 투자했을 때 들어오는 인컴 수익. 그걸 보면 첫 번째가 배당. 이건 당연하죠. 주식 가지고 있으면 대표적으로 이제 배당 주잖아요. 받으면 되고요. 두 번째, 시큐리티 렌딩. 주식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받아요. 대주라고 하죠. 그러면 주식을 빌려간 애들은 이걸로 이제 공매도 치고 뭐 다른 활동을 하는 거죠. 어쨌든 주식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받고요. 그 오른쪽에 하나를 더 적어놨는데 이따 책에서도 반복해서 나올 건데 콜레트럴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적어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주식을 빌려주는데 내가 가진 주식을 빌려주면 빌려간 상대방이 이걸 갚아야 되잖아요. 얘를 어떻게 믿죠? 못 믿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콜레트럴을 받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담보물을. 그럼 담보물을 받으면 이 담보물을 가지고 내가 재투자를 해서 뭐 어디다가 뭐 예금이라도 넣어서 MMF라도 가입해서 그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피, 대주와 관련된 직접 수수료와 담보물을 투자해서 얻는 수익, 두 가지 수익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럼 세 번째, 라이팅 옵션을 발행해서 내가 주식을 투자하고 있으면 옵션을 발행했으니까 옵션을 발행하면 이 내가 발행한 옵션을 사가 내가 나한테 프리미엄을 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프리미엄을 내가 부가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커브드 콜 이렇게 있는데 이따 책으로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고요. 또 디비던드 캡처 뭐 이런 전략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뭔지 이따 책으로 보면서 마저 설명할게요. 일단 인컴부터 정리하고 가요. 124페이지에 보면 책으로 LOS 21 10원 그 밑에 줄 보면요. 그 밑에 줄 보죠, 바로. 디비던드 인컴 이렇게 있죠. 배당 수익. 이건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뭐 일반적인 얘기들 써 있어요. 그러려니 하시고. 제일 밑에 패러그래프 보시면 시큐리티스 렌딩 이렇게 돼 있죠. 빌려주는 거예요. 주식 빌려주면 돈이 생겨요. 그 패러그래프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쯤 보시면 The lender of the security is typically paid a fee. fee를 받고요. And may also receive collateral. collateral을 받아요. 그래서 or cash 아니면 담보물이 이제 담보 관련된 채권이든지 아니면 그 현금 이런 걸 받아요. On which they can also earn a return. 이걸 가지고 재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125페이지 가시면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 그러니까 세 번째 주제죠. 위에서부터 읽어보면 The security or stock lending은 does introduce additional issue. 몇 가지 이슈가 있어요. 읽어보면 뭐냐면 short selling은요 tends to drive down the security prices. 내가 빌려주면 이 대주 그 받아간 쪽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공매 치려고 빌려가는 거겠죠. 공매를 치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통상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을 빌려줬더니 이 주가가 떨어져요. 어쩌라는 거지?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 패러그래프의 다섯 번째 줄 중간 앞에 보시면 The lender가 must also be concerned with the quality of borrower. borrower의 퀄리티에 대한 걱정이 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빌려줬는데 빌려간 쪽이 제대로 갚을까 이런 거죠. And borrower's ability to return the security. 주식을 다시 돌려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the borrower must also compensate the lender for any dividend payment. 그리고 주식도 돌려줘야 되지만 배당도 다시 나한테 돌려줘야죠. 내가 빌려줬으면. 배당은 내 거잖아요. 난 주식을 빌려줬지 뭐 배당에 대한 권한까지 넘긴 건 아니니까. 배당을 줘야 되는데 이게 주식 빌려간 애가 제때 주식도 돌려주고 배당이 나오면 그것도 나한테 잘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리스크, 뭐라 그래요? 카운터파트 리스크라는 게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들 했어요. 주가가 하락하네? 카운터파트 리스크가 있네. 이 두 가지가 좀 걱정이 될 수 있겠다. 그게 이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그냥 참고로 그 밑에 줄 보시면 그 패러그래프 밑에 두 번째 줄이죠. 앞부분 보면 The lender generally lose the right to vote. 통상 주식을 빌려주면 보팅 라이트를 잃어요.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건
그래서 그 밑에 패러그래프 보시면 lender typically collect a small fee. 그래서 빌려주면 fee를 받아요. 뭐 참고로 오른쪽에 보시면 0.2에서 0.5% 연간 수수료로 받는다 돼 있는데 이건 뭐 국가마다 좀 다른 것 같고요. 주식별로도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fee를 받고요. 그리고 그 패러그래프 네 번째 줄 앞부분 보시면 lenders can also earn extra income by reinvesting the borrower's post cash collateral. 그래서 담보로 받은 현금들을 재투자해서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패러그래프요. additional income strategy가 있어요. 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 밑에 첫 번째 박스 볼게요. writing option, 옵션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 옵션을 발행한다는 건 옵션을 파는 거죠. to earn option premium.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으면 그게 이익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a covered call strategy involves writing a call option on stock owned.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당장 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옵션을 발행해서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writing option, 그 write covered call이라고 부르는 전략은 이런 거죠. 드리브티브에서 다 하셨으니까 그냥 간단히만 보면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페이오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톡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그 옵션을 하나 발행하는 거죠. 콜을. 그럼 이제 이런 페이오프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내 페이오프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옵션을 팔았으니까 요만큼의 옵션 프리미엄이 더 나한테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옵션 프리미엄이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얻는 수익이라는 거죠. 물론 잃게 되는 건 있죠. 어디 여기 주가가 올라가면 이건 잃잖아요. 콜옵션을 발행해놨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주식을 가지고 있고 당장 팔 마음이 없으며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없을 것 같다면 뭐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겠죠. 주가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라갈 일이 없어요. 주식이 올라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 뭐 요 단에 있다고 하면 나는 옵션 프리미엄을 받아서 이걸 수익으로 삼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사고 콜옵션을 하나 라이팅 하는 거죠. 이게 커버드 콜이죠. 이러면 이제 수익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고, 이게 풋콜 페널티를 생각해 보면 얘랑 똑같은 건 뭐예요? 풋을 팔고 캐시를 가지고 있어도 똑같죠. 얘하고 얘는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금 본 패러그래프에 네 번째 줄 중간에 보면 볼드 제로 캐시 커버드 풋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방금 쓴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줄 읽어보면 캐시 커버드 풋은 this involves selling a put option, 풋 옵션을 팔아놓는 거예요. on stock and setting aside sufficient cash equivalent. 그리고 그만큼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 두 개가 똑같은 거다. 어쨌든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옵션을 발행해서 뭐 주가가 안 올라갈 것 같으면 이 추가적인 이익을 향유할 수도 있겠다. 자, 그 밑에 이제 박스, 두 번째 박스를 보시면 dividend captur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읽어볼게요. Where an investor buys a stock right before its ex-dividend date. 그러니까 배당 락일, 그 날짜에는 배당이 뚝 떨어지고 없는, 그러니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이 그 ex-dividend date이잖아요. 배당 락일 전에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래놓고 hold that stock through the ex-dividend date and then sell the stock. 그리고 배당을 파는 거죠. 그리고 주식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 나기 직전에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배당을 받을 권한이 있죠? 그래 놓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배당이 떨어지고 없으니까 그만큼 주가가 떨어지겠지, 이론적으로. 그런데 내가 받을 예상 배당 금액보다 덜 떨어지거나 그날은 조금 더 떨어졌더라도 나중에 그 내가 받을 배당 금액보다 더 그 작은 차이가 날 때까지 주가가 다시 올라오면 그때 되팔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당 투자를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실제로. 이걸 디비던드 캡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인컴을 얻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투자했을 때에 인컴만 놓고 보면 첫 번째 디비던드가 있고 두 번째 시큐리티 랜딩이 있는데 얘는 이슈가 몇 가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커버드 콜을 하거나 캐시 커버드 풋을 하거나 아니면 디비던드 캡처 같은 전략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일들을 얻을 수도 있겠음.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 시간에 여기까지 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